이름은 김정순이고 40의 과부가 되어 59의 헌책방을 지키고 있지요. 그날 밤 저는 펜트하우스의 불 꺼진 거실에서 제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떨리는 손으로 훔고 있었어요. 아내 통제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찍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심장이 겨울 강처럼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낮에는 정순 씨, 이제부턴 내 일정에 맞춰요 라며 상냥하게 웃던 그 사람이 밤에는 제 숨결까지 새는 사람임을 뒤늦게 알았거든요. 이 모든 시작은 작은 헌책방의 종소리에서 비롯됐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신사가 문을 밀고 들어와 오래된 부동산 자료를 찾던 날,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곱게 불러주는 목소리에 흔들렸지요. 사랑이라 믿은 건 새 장문을 닫는 열쇠였고 품격이라 믿은 건 굴레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그래도 아직 제 발목엔 달그락거리는 사슬 소리가 나요. 내일 저는 다시 책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까요? 아침 6시 반이면 저는 여전히 같은 순서로 움직였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셔터를 올리기 전에 마루를 쓸고 문고리 옆 녹슨 종을 한번 닦지요. 손때 묻은 그 종은 손님보다 제 마음을 먼저 깨우는 소리라서요. 59이 되어 지키는 이 헌책방, 이름은 오래된 종이 냄새. 가끔 단골들은 사장님, 이 집 냄새는 사람을 살려요 라며 웃는데 저는 책이야말로 제 사주팔자죠 하고 받아치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농담이 약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창가 진열대를 갈아엎듯 바꿔놓았어요. 봄에는 시집, 여름엔 여행기, 가을엔 산문집을 내세우지만 겨울 문턱에 요즘엔 오래 묵힌 소설이 잘 나가요. 종이의 누런결이 햇볕을 만나면 마치 속을 데운 보리차 같거든요. 셔터를 올리고 나면 첫 손님은 늘 동네 우체부 아저씨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골목 입구에서 낮게 돌고 서는 검은 차 한 대.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삭정이 같은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제가 늘 하던 대로 계산대에 연필을 정렬했죠.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질서가 숨을 붙잡아 주기도 하니까요.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습니다. 회색 코트, 은빛 머리, 닦인 구두. 남자는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고는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80년대 서울 도시계획 자료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이요? 재개발 공부하시나 봐요. 제가 웃자 그도 미소를 띠더군요. 일 좀 합니다. 오대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혀끝에서 굴리니 밤 뉴스에서 지나가듯 듣던 부동산 개발 회장과 겹쳐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당황할 건 없지요. 책값은 계급을 모릅니다. 서가 맨 아래 먼지 냄새가 앉은 박스를 꺼내며 제가 말했어요. 먼지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기침이 나오면 첫 장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정순 씨, 말씀이 선생님 같으십니다. 예전에 글자를 가르치긴 했죠. 지금은 종이에게 배우고요. 입가를 살짝 올리는 법, 저는 책에게서 배웠습니다. 과하게 웃다 보면 주름만 깊어지거든요. 남자는 장갑을 벗고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겼어요. 손끝에 묵직한 습관이 묻어 있더군요. 성급한 사람은 종이를 귀퉁이로 찢는데 그는 끝을 맞춰 눌러 잡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 손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절을 건너왔는지 조금은 보이죠. 여긴 참 조용하군요. 조용해야 책이 사람을 말려요.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이 책을 말리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산대 앞에서 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정순 오래된 종이 냄새. 이름이 참 고웁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이 정성껏 발음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이름이란 건 등기 우편 발송란에나 등장했지 누군가의 미소와 함께 오던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순간 속이 따뜻해졌다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마음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법이니까요. 그는 책값을 내고도 한참 매대를 서성였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기울며 먼지들이 금색 알처럼 떠다녔고 그 틈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죠. 정순 씨. 예. 다음 주에 이 근처에서 작은 사진전이 열립니다. 도시가 변한 풍경을 모은 전시라 오늘 고른 자료와도 닿아 있어요. 혹시 함께 보실래요? 순간 제 혀는 바쁩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시간표는 비어 있어도 바쁜 척을 잘하거든요. 빈자리를 지키는 것도 일이라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부서졌어요. 제가 가도 되나요? 이런 데엔 책방 주인이 어울리죠. 도시가 변해도 종이 냄새는 남으니까요. 그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종은 짧게 한번 울렸습니다. 바로 그 울림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제 안에 오래된 서랍이 덜컥 열리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차를 데워 잔에 따랐고 첫 모금을 넘기며 제 나이를 세어보았습니다. 59. 누가 보면 늦가을이지만 제게는 아직 김이 오르는 찬물 같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이, 정순아. 괜히 설레지 마라. 혼잣말로 웃으며 저는 진열대 척칸에 작은 카드를 세워두었죠. 도시와 사람, 사진전 안내 관심 있는 분은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손님 핑계를 대면 제 마음도 덜 들키거든요. 해가 기울 무렵 우체부 아저씨가 늦게 들렀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네. 새로 들어온 책이 많아서요. 책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왔겠지. 종소리가 다르던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 말을 빙빙 돌려도 서로 금세 알아먹습니다. 저는 멋쩍게 차 한 잔을 권했고 아저씨는 좋을 때다. 좋을 때는 괜히 겁내지 말고 발에 땀나게 걸어라라고 툭 던지고 갔어요. 옛사람 말이 늘 정답은 아니어도 그 말엔 속이 있지요. 문을 닫기 전 저는 내일 읽을 책을 골랐습니다. 도시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들. 계산대를 정리하며 불을 하나씩 끄자 가게는 금세 밤에 숨을 쉬었고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현관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초승달이 가느다랗게 걸려있더군요.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죠. 오늘 제 달은 아주 조금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는데 낮에 목소리가 귀에서 다시 났어요. 정순 씨.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낮고 묵직한 울림. 이름은 사람을 불러내는 주문 같아요.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잠이 들기 전까지 저는 제 나이를 몇 번이나 세었다가 지웠습니다. 그래도 좋다. 내일은 모처럼 립스틱을 바르고 가게 문을 열어보자. 혼잣말을 하고 나니 오랜만에 잠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사진전이 열린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 씨, 웬일로 이렇게 일찍? 단골 학생이 놀란 눈으로 묻자 저는 도시가 변하는 걸 좀 보고 와야지 하고 웃었어요. 사실 속마음은 달랐죠. 그날 아침부터 옷장을 열어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칼까지 정리했으니까요. 옛 제자 결혼식 때도 이렇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은빛 머리칼이 부드럽게 빛나는 오대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대신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은 그는 마치 오래전 외국 영화 속 배우처럼 품이 있었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생각보다 일찍이네요. 이런 데는 사람이 많기 전에 봐야 좋은 법이죠. 말을 건네며 그의 손에 쥐어진 표를 봤는데 손끝이 스치자 괜히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전시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7080년대 서울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좁은 골목, 허름한 시장,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저는 사진 속 오래된 풍경에서 제 젊은 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 골목 예전에 많이 봤던 곳 같은데. 맞아요. 중구 장안동이에요. 예전엔 구두방, 만화방, 국수집이 있던 골목이죠. 그가 사진 속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 저는 이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의 무게가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 무게를 책에서 배웠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는 그 시절의 숨결을 품고 있거든요. 그의 눈빛이 잠시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지 않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전시를 다 둘러본 뒤 그는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잔잔한 재즈가 흘렀습니다. 정순 씨, 헌책방을 오래 지키셨다면서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남편이 떠난 뒤엔 더 그랬죠. 그래도 책이 있었으니 버틸 수 있었어요. 그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좋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걸 오래 지키는 사람이 좋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계 바늘이 어느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친 뒤 제 앞에 서서 정중히 말했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와인 시음회가 있는데 그때도 초대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도 살짝 저릿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눈빛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거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는데 낮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 씨, 저는 이런 풍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삶의 길목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와인 시음회 당일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바빴습니다. 책방 셔터를 내리는 손끝이 조금 떨렸죠. 마치 수학여행 전날의 고등학생처럼요. 옷장은 이미 전날 밤에 3번이나 뒤졌습니다. 결국 고른 건 짙은 자주색 원피스, 그리고 결혼 전 남편이 사준 얇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정순아, 나이 들어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거울 앞에 서니 이마의 주름도 오늘만큼은 좀 온순해 보였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한남동의 고급 와인 바였습니다. 입구에서 오대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색 코트 대신 검은 슈트를 입은 그는 다른 날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정말 와인보다 더 빛나십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와인 시음회는 소규모였지만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후한 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식 씨는 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존경하는 김정순 사장님입니다. 헌책방을 지키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누군가의 존경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듣는 건 처음이라 저는 순간 발을 동동 굴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시음회가 무르익자 대식 씨는 저를 창가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에는 한강 야경이 은빛으로 번지고 있었죠. 정순 씨, 재개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야 책방 주변에도 벌써 몇 번 말이 오갔죠. 전 도시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건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오늘처럼 사람 마음 같은 건. 그의 말은 마치 준비된 대사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제 마음도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바뀌지 않는 걸 지키는 게 일이에요. 책도 기억도. 그래서 정순 씨가 좋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59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차를 세운 그는 창문을 내려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엔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모르면 더 좋습니다. 오늘처럼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되니까요. 그가 떠난 뒤 골목길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가게 앞 간판의 불빛도 오래된 벽돌 담장도 다 조금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책방 안에서 조용히 재개발 관련 서적을 꺼냈습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보는 세상 조금은 알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날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개발보다 더 빠른 게 있구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단골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한참 저를 보더니 툭 던졌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환하네. 봄 맞은 매화 같아. 와인 좀 마셨더니 그래요. 에이, 사람 마신 거겠지. 그 말에 괜히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오페라 공연이 있던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채 옷차림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문득 제 모습이 조금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헌책방 주인 김정순이 아니라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을 준비가 된 여자 말이에요. 그날 공연은 화려했고 대식 씨는 늘 그렇듯 매너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연이 끝나갈 무렵부터 그의 시선이 제 손목시계를 자꾸 훑는 게 느껴졌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정순 씨, 다음부턴 공연 시작 시간보다 15분 일찍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맞췄네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그 후로 우리는 점점 자주 만났습니다. 미술 전시, 음악회, 고급 레스토랑 일정은 늘 그가 정했고 저는 그 자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규칙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가게 일이 길어져 10분 늦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그는 이미 앉아 있었고 미소 대신 짧은 한마디가 날아왔죠. 다음부턴 10분 일찍 도착하세요. 기다리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책방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함께 하려면 서로의 방식을 맞추는 게 좋겠죠.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시 도착, 깔끔한 복장, 단정한 말투, 과도한 농담 지양, 사적 감정 절제. 마치 업무 매뉴얼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식 씨, 이건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정순 씨를 더 빛나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어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만남 때는 미리 준비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약속 20분 전 도착, 코트에 붙은 먼지까지 털어내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숨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책방 문을 닫으려던 참에 그가 불쑥 들렀습니다. 정순 씨, 오늘 일정이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 이리 와봐요. 그는 제 앞머리를 살짝 넘기더니 다음부턴 미용실에서 옆머리도 조금 다듬으세요. 사진 찍히면 전체 인상이 달라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가 준 노트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건 사랑의 규칙서라기보다 통제의 매뉴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위해 그러는 거라고. 그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아,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사랑이 맞니?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규칙이 생활 깊숙이 스며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의 문자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자켓이 어울릴 겁니다. 점심 12시 청담동 호텔. 그의 메시지는 마치 날씨 예보처럼 당연해졌죠. 처음엔 누군가 제 하루를 챙겨주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챙김은 허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책방에 들르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으면 대식 씨는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무슨 얘기했죠? 오래 걸렸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쇠줄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는 외출도 제한됐습니다. 정순 씨, 결혼 전에 불필요한 만남은 줄입시다. 기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향 친구 미경과의 약속을 몇 번이나 취소했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걸어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꽁꽁 숨어? 뭐 숨기는 거 있냐? 하고 농담을 했지만 저는 웃어넘기는 대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루는 책방에 있던 중학교 시절 제자 승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마침 대식 씨가 책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승희를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손님이세요? 아, 제 제자예요.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다네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승희가 떠난 뒤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적인 만남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일정에 반영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더 이상 책방이 아니라 금빛으로 도배된 새장이라는 걸요. 겉은 화려하지만 문은 닫혀 있고 그 열쇠는 제 손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맡에서 예전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여행, 친구들과의 소풍, 책방 개업날.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규칙도 통제도 없이. 그 사진 속 여자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일까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실에서 오지연 대식 씨의 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더니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 취향은 참 변함없네. 순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집 규칙에 길들이기 쉬운 사람.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세 장의 그림자를 똑똑히 들여다봐야겠다고. 아니면 영영 날개를 접고 살게 될 테니까요. 오지연과의 첫 대면은 그저 차가운 인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냈습니다. 김정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이름 앞에 아버지 부인이라는 호칭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예의 있는 척했지만 말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곁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버릇이 있죠. 그 기대가 무거운 줄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나누려고 결혼하려는 거겠죠. 그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게가 다른 사람이 평생 짊어질 만큼 크다는 걸 아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며칠 후 대식 씨는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저는 그 틈에 책방을 보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종이 냄새에 마음이 풀렸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오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죠. 그녀가 안내한 카페는 사람 한 명 없는 한적한 곳이었고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순 씨,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제까지의 생활은 잊으셔야 해요. 친구, 책방 이런 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그건 대식 씨가 직접 하신 말인가요? 아버지는 늘 직접 얘기 안 하죠. 대신 주변을 움직입니다. 그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두 명의 새엄마를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았어요. 하지만 1년을 못 넘겼죠. 하나는 병원에서 하나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죠? 그녀는 미소도 없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경고입니다. 아버지는 완벽을 좋아하시고 완벽하지 않은 건 버립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이 달리 보였습니다. 거실의 대형 시계, 복도마다 놓인 감시용 CCTV, 그리고 대식 씨의 집무실 앞에 걸린 자물쇠까지. 모든 것이 질서와 통제의 상징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겨울 달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새장 안에 갇힌 듯 보였습니다. 오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건 버립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제 이름을 잃어갔습니다. 아침마다 대식 씨의 비서가 건네는 일정표에는 회장 부인 동행, 회장 부인. 점심자리 참석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죠.
김정순이라는 세 글자는 종이 위에서 사라졌고 제 존재는 직함 하나로만 불리게 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 사는 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조금은 맞춰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잠시 멈칫한 뒤 저는 하며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늘었죠.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었습니다. 책방은 이미 매물로 내놓았고 고향 친구들과의 약속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허름한 순댓국집 대신 늘 화려한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를 오갔죠. 겉보기엔 부러울 만큼 호사스러웠지만 제 안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하루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 문득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정순아, 너 맞니? 입술을 달싹이며 제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울림뿐이었죠. 이름을 잃는다는 건 단지 호칭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 제가 지켜온 자존심,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몰래 서랍 속에서 낡은 명함집을 꺼냈습니다. 김정순 오래된 종이 냄새. 거친 종이에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마치 잊혀가는 저를 불러내는 의식처럼요. 그런데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대식 씨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제 손에 들린 명함을 보더니 말했죠. 이제 그 이름은 버려야죠. 당신은 이제 회장 부인입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 과거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데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 시골집 마당,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했고 책방 안에는 나무 책장이 늘 그 자리에 있었죠. 햇살이 먼지를 품고 춤추던 그 오후들이 그렇게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와 눈가를 적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제 이름을 되찾겠다고. 김정순이라는 이름, 책방 주인이라는 자리, 그리고 제 삶을. 하지만 그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저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될 진실이 숨어 있었죠. 그날 밤 대식 씨는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오래 묵혀둔 호기심이 불쑥 고개를 들었죠.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서니 묘하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늘 자물쇠로 잠겨있던 문이 오늘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서니 가죽 냄새와 오래된 서류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고가의 미술품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구석에 무겁게 잠긴 금고 하나가 눈에 띄었죠. 금고는 손바닥만 한 지문 인식장치로 잠겨 있었지만 바로 옆 서랍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그 열쇠를 금고에 가져다 댔습니다. 철컥. 생각보다 쉽게 열리더군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함께 낯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든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저를 포함한 대식 씨의 이전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장소에서 찍혔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해외 이주, 1년 건강 악화, 8개월 관계 종료. 저는 숨을 삼키며 다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거액의 보험 증서, 그리고 가족관계 변동 기록이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전 부인들의 이름이 하나씩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었죠. 모두 깔끔하고 치밀하게 마치 사업 계획서처럼 작성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순 결혼 예정, 자산관리 계획 적용. 날짜는 한 달 후, 그리고 옆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년 계획. 심장이 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삶을 기한으로 계약하는 문서 같았죠. 그 순간 집무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금고를 잠근 뒤 문 뒤에 숨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가정부의 발소리였지만 제 심장은 한참이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끈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 속에서 본 날짜, 기록, 그리고 그 차가운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 여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가야 한다는 결심. 아니, 그 전에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금고 속에서 본 기록 이후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식 씨의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 고급스러운 만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철저히 계산된 수순처럼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그의 규칙을 따르며 속으론 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인터넷 기사, 법원 기록, 부동산 등기부. 놀랍게도 금고에서 본 메모와 날짜들이 실제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해외로 이주했고 그 직후 대식 씨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 집은 재개발 사업지로 편입됐죠. 그러나 그 기록들을 모아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작은 USB에 담아 헌책방 금고에 숨겼습니다. 책방은 이제 제 비밀 창고가 되었죠.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책방에 자주 가시네요. 매물로 내놨는데 무슨 이유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정리할 게 남아서요.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의 눈빛이 잠시 매서워졌다가 다시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책방에 갔더니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진열대가 미묘하게 어수선했고 금고 앞 바닥에 먼지가 흐트러져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USB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유난히 가벼웠고 대화에 공백이 많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말했죠. 정순 씨, 우리 결혼식은 예정대로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귀에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잃은 것보다 무서웠던 건 그가 이미 제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USB가 사라진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감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늘 책상 위에 올려놨고 외출 시간은 철저히 보고해야 했죠. 대식 씨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그 미소 속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전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고 속 사진 속 다른 여자들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테니까요. 탈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가 지방 사업지 답사로 이틀간 집을 비울 때 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떠나는 것이었죠. 필요한 돈은 책방 금고에 숨겨둔 현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집안은 고요했고 가정부도 숙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옷 2벌과 낡은 명함집 그리고 책방 열쇠를 넣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죠. 차고로 가는 길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시계가 갑자기 땡 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 대신 골목 모퉁이에 세워둔 택시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긴장된 표정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역이요.
그리고 절대 다른 데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택시는 어둠 속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처음 책방에 들어왔던 그날, 사진전에서 나눈 대화, 와인 시음회의 웃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함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가슴을 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무궁화호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고향 근처의 작은 읍내역. 그곳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지만 최소한 제 숨을 틀어막는 규칙도 금고도 없을 테니까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해가 막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명함집을 꺼내 김정순 오래된 종이 냄새라는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걸 곧 알게 될 것이고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 부인이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차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새벽의 공기와 함께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어떤 달콤한 말에도 제 이름과 날개를 맡기지 않겠다고. 황혼의 사랑이든 늦깎이 시작이든 삶의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통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양보가 쌓이면 결국 내 이름, 내 삶이 사라집니다. 저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과 달콤한 말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규칙에 맞춰 숨을 죽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당신의 이름과 날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웃고 울 수 있는 하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